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1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는 자말 카슈거지가 피살된 지 1년이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이었죠. 터키 이스탄불에서 살해된 인물이죠. 그렇죠. 이 자말 카슈거지는 전 부인과 이혼하기 위해서 이 터키의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약혼녀하고 방문했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네. 이 터키 언론들이 사건 직후에 당시 상황을 이제 자세히 보도하면서 이게 다 알려졌는데요. 이 사우디 왕실과 관계가 있는 걸로 추정되는 전세기 2대가 이날 이제 그 터키 이스탄불에 이제 도착을 했었고 카슈거지가 총영사관에 들어간 이후 사우디 요원들을 태운 외교관 번호판을 가진 차량들이 이 총영사관을 떠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네. 또 터키 정보 당국은 카슈거지가 총영사관 안에서 사우디 요원들에게 살해됐고 이후에 시신이 훼손된 뒤에 이제 은폐된 것으로 이제 밝혔는데요. 이 터키 측은 카슈거지가 살해되는 순간이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확보해서 이제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카슈거지의 사망 사실을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이런 증거들이 공개됨에 따라서 카슈거지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잘 됐나요? 정리가 됐나요? 뭐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bin 살만 왕세자가 암살 배후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특히 유엔 진상조사단이 이제 올해 2월에 이 사건을 사우디 정부의 계획살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비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제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bin 살만 왕세자는 국가 지도자로서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카슈거지 살해를 직접 지시한 일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의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인데요. 이 카슈거지 암살에 관여한 인물들 11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왕세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젊고 개혁적인 인물로 알려졌다가 의외의 잔혹한 면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빈 살만 왕세자가 1985년생인데요. 네. 저보다 젊습니다. 수염이 많아서 그렇죠.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젊습니다. 굉장히. 네, 그렇죠. 사진과는 다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수염을 길러볼까. 2017년 6월에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을 거머쥐는 데 성공을 했는데 네. 이후에 사우디 왕족들을 다 숙청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부정부패로 모은 재산을 꼭 국고에 환수하면서 자기의 기반을 쭉 확대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여성들의 운전이나 또 축구장 입장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또 일부 참정권을 또 보장하는 등의 개혁 행보도 이어갔는데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35년 전에 폐쇄됐던 영화관을 다시 열고 할리우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해서 이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국가개발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하면서 이 개혁가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런 정책들을 봐도 사우디가 워낙에 폐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개방이 많이 되나 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슈거지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국제사회 여론도 좀 변화됐고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정책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비전 2030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게 필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서구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의 자본들이 정부의 뭔가 비판적인 언론인을 암살하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네. 이런 개혁 추진에 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투자 유치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결과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해서 이 삼성의 영빈관격이라고들 하는 승지원에서 이지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룹 총수들하고 회동한 것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완전히 연관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카슈거지라는
카슈코지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알아보죠. 이 자말 카슈코지는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유력 언론에 글을 기고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빈살만 왕세자를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출신으로 이제 학위는 미국에서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에서 이제 중동 각지의 해외 특파원 그리고 뭐 부편집장, 편집장 이런 이제 요직들을 역임을 했는데요. 네. 특히 1980년대 오사마 빈 라덴을 인터뷰한 이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잡은 직후인 2017년 9월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정부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네. 근데 저희가 이 카슈코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출신이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언론인이었다는 건 그만큼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 국가고 그다음에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한 뭐 왕정의 독재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인하고는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는 카슈코지가 어떤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인물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2007년 이전까지 사우디 왕정 체제를 유지하는 일원으로서 이제 사우디 왕자들에게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핵심 엘리트의 지위를 또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 역시 있는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가 무리해서 좀 암살에 나선 것도 뭐 단지 정부의 비판적 칼럼을 썼다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복잡한 정치적 배경은 어떤 걸까요? 이 카슈코지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 칼럼 등등을 통해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 단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온 바 있는데요. 네. 이런 점을 근거로 빈살만 왕세자는 사건 초기에 미국의 이 카슈코지를 위험한 이슬람교도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무슬림 형제단 소속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카슈코지 암살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대목에서 저희가 무슬림 형제단이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그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 단체인데 이슬람교 정신의 회복과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어떤 그 신정 법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샤리아에 기반한 이제 신정 국가 체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집권 방식에 있어서는 삼권 분립이나 의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무슬림 형제단을 이제 일종의 온건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무슬림 형제단도 여러 분파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파 중에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테러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에서는 이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민주주의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조합을 이룬다고 하니까 좀 상상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슬림 형제단이 실제로 이집트에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집권한 바가 있거든요. 네. 정권을 잡은 직후에 이제 한 걸 보면 뭐 헌법을 무시하고 샤리아를 기준으로 언론 탄압과 여성 차별을 자행을 하고 그리고 타 종교를 박해하는 등의 근본주의 정책을 이제 마구잡이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독재에 가까운 이런 행보들을 허심치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항에 직면하게 됐었는데요. 네. 결국 집권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갖고 있을 뿐이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고 있는 왕당파들하고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색깔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이 이 무슬림 형제단을 위협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이 사우디 왕정 입장에서 보면은 무슬림 형제단은 상권 분립하고 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것을 어떤 강력한 대중운동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왕정 체제에 있어서는 위협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점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또 무슬림 형제단은 1979년에 이란에서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왕정의 어떤 그 의사와는 달리 그것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1990년 걸프전 이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이 미군 기지를 유치하는 것을 이제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면서 반대 시위를 조직을 하는 바람에 사우디 왕가하고 역사적으로 좀 적대적 관계를 맺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2011년에 아랍의봄 시위의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떤 철권 통치를 했던 독재자들이 막 쓰러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무슬림 형제단과 관련이 있는 정권이나 뭐 세력들이 집권을 하거나 또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왕정 국가들의 경계심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 봉쇄 주도했을 때도 무슬림 형제단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바레인 등의 이 4개 국가가 카타르를 봉쇄한 바가 있는데요. 그랬죠. 이때 사우디 등은 이제 카타르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뭐 개인 한 60여 명과 조직 12곳을 카타르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지목된 이들이 이제 무슬림 형제단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이제 인물이나 조직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즉 사우디 등은 카타르를 무슬림 형제단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던 것이죠. 네.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도 무슬림 형제단 지지자로 또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또 표명한 바 있고요.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힘으로 집권을 했다가 실각하고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던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에 대해서 순교자다라면서 조의를 따로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카슈크지가 하필 이제 이 당시에 터키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하고 그 다음에 터키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어떤 선호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터키가 미국의 제재를 좀 누그러뜨리는 어떤 방편으로 이 카슈크지 사건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분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미국의 제재를 어느 정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 사건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어떤 권위주의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이런 정책들을 이제 쭉 추진해 오면서 상당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는데요. 그렇죠. 2016년에는 이제 이런 이제 행태에 반발하는 쿠데타가 이제 일어났는데 네. 이게 뭐 일어난 지 바로 하루 만에 뭐 진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의 배후로 재미 종교학자인 페틀라우 귤렌이라는 사람을 지목을 했었는데요. 네. 미국에 그래서 이 귤렌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것을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자 터키는 이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 소속인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또 억류하는 이런 대항 조치에 나섰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미국이 경제 제재를 또 동원하면서 터키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또 빠지게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카슈크지 사건이 이제 터키에서 터지면서 터키 입장에서는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와 터키를 잇따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종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이 터키의 미국인 목사 석방과 제재 일정 정도의 완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시가 됐습니다. 네. 사실 중동 정세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 한 개인의 운명이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 다방면으로 정치적 효과로 번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동은 정말 설명하기 복잡할 정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중첩되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이슬람 내 교파 간의 갈등,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왕정이냐 공화정이냐 이 갈등, 그리고 민족 또는 부족 간 갈등, 그리고 단순한 어떤 군벌들 간의 어떤 세력 싸움에 의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카슈크지 사건은 이런 갈등의 요소마다 각자가 이제 이걸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면서 여러모로 이제 더 어려운 사건이 된 건데요. 뭐 카슈크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행이겠죠. 네. 근데 우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얻은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걸 남의 일처럼 볼 문제는 아니니까 오늘의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말 카슈크지 살해 1주년을 맞아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중동 정세까지 한번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